왕비인 문정왕후를 간택한 후 자순대비의 고민은 깊어졌다. 그는 아직 궁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왕비가 이미 주상과 1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하며 총애를 받고 왕자를 생산한 겸비인 박씨와 희빈 홍씨를 과연 당해낼 수 있을지 염려했다. 특히 경빈 박씨는 왕비 승격이 무산된 후 중종으로부터의 위로와 총애의 의미를 담은 빈의 품계를 받아 기세가 등등했다. 어리고 얌전하고 정숙한 왕비가 주상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 좋으련만 주상은 오히려 나인에게 승은을 내리고 수건으로 봉하며 새로 간택한 왕비에게 무심하니 자순대비의 속은 타들어갔다. 이를 어찌하면 좋을꼬. 중전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이 있으면 좋으련만. 시원한 수정과요입니다. 소주방에서 가장 솜씨 좋은 상궁이 만들었으니 잡서 보옵소서. 안 그래도 머리가 아파 목이 바짝바짝 마르던 참이었는데 고소한 잣이 동동 띄어진 달콤한 수정과를 한 모금 마시자 기분이 좋아졌다. 문득 자순대비의 눈에 수정과를 들고 들어온 나인 안씨가 들어왔다. 어려서부터 궁에서 지내며 예법에 익숙하고 상전의 기분을 잘 파악할 줄 아는 나인이었다. 왜 진작 이 생각을 못했을까 싶어 마음이 조급해졌다. 자네가 10살에 입궁했던가? 원자어미가 중전이 됐을 때부터 내 곁에 있었는데 세월이 참 빠르네 그려. 소인 9살 때부터 대비맘을 모셨습니다. 수기로 입궁한 경빈과 희빈이 왕자와 옹주를 낳으면서 주상의 총애를 받고 나수기와 중전이 그리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는 모습도 자네는 다 보았지. 이 늙은이가 쓸쓸하게 뒷방으로 물러나는 동안에도 자네는 내내 내 곁을 지켜주었네. 그런 말씀 마옵소서. 대비맘을 모시는 일은 소인의 당연한 소임이옵니다. 내가 자네에게 부탁이 있는데 꼭 들어주어야 한다네. 말씀만 하옵소서. 중전이 내명부에선 으뜸 간다곤 하나 아직 자식도 없고 주상의 총애도 후궁과 다퉈야 하는 형편이니 내가 마음이 줄곧 좋지 않았네. 자네가 가서 중전을 모시면서 잘 보필해주게. 필요하다면 주상의 승은을 받아서라도 중전에게 힘이 되어주어야 하네. 어린 중전 혼자선 경빈과 희빈을 당해낼 수 없어. 중전을 따르는 후궁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저들도 함부로 건방을 떨진 못할 것이야. 대비마마, 자넨 이 늙은이를 10년 동안 보아왔으니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테야.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 중전을 지키고 중전이 주상의 총애를 받도록 도와드리란 말이야. 자네라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고 말고. 조선의 제11대 임금 중종은 운이 좋았다. 적자와 서자의 구분이 확실한 조선에서 왕비 아들로 태어난 적통왕자였으니 그에게 주어진 운명은 처음부터 꽃길이었다. 게다가 장남이 아니었기에 총명하거나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도 없었다. 그런 훌륭한 자질은 오직 세자에게만 요구됐다. 중종이 진성대군이던 시절 그는 자질도 평범했고 욕심도 없었다. 게다가 연산군보다 12살이나 어렸다. 연산군이 19세에 즉위했을 때 진성대군은 고작 7세였다. 왕위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진성대군은 왕자로 평생 부귀영화만 누리면 될 뿐이었다. 그런데 중종이 20세가 되던 해 연산군이 폐위되면서 진성군이 갑자기 왕위에 올랐다. 신하들이 진성대군을 왕으로 선택한 이유는 그가 성종과 정현왕후의 아들
즉 적통왕자의 정통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반정을 이끈 신하에게 진성대군을 옹립하라는 교지를 내린 사람은 진성대군의 어머니인 자순대비였다. 왕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한 적 없고 왕위에 오르고 싶다는 야망조차 품은 적 없던 진성대군은 혈통 덕분에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조선의 왕이 됐다. 중종의 아버지 성종 역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노력 없이 왕위에 올랐다. 12세에 왕위에 오른 성종은 7년 동안 성실하게 제왕학을 배우며 군주의 길을 걸었다. 그런 노력 덕분에 성종은 신진사림에게 신뢰를 얻었다. 반면 중종에게 학문을 권하는 신하는 아무도 없었다. 노력 없이 왕위에 오른 중종이 치러야 할 대가는 부인 신씨와의 이별이었다. 반정공신은 중종에게 신씨를 출궁시키라고 강요했다. 중종의 부인 신씨는 연산군의 왕비 신씨의 조카였다. 신씨의 아버지 신수군은 도승지로 연산군의 최측근이었다. 신수군은 반정에 반대했기 때문에 반정이 일어나기 직전 형제와 함께 제거됐다. 반정 공신에게 신수군의 딸이 왕비가 되는 것보다 껄끄러운 일은 없었다. 중종이 왕위에 오른 지 1회가 되던 날, 신씨는 왕비 책봉도 받지 못한 채 궁 밖으로 내쳐졌다. 중종은 공신의 요구에 따라 아내와 이별하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슬픔은 짧았다. 즉위 당시 중종은 20세였고 첩을 두지 않았기에 신씨가 출궁하자 왕비와 후궁의 자리는 공석이 됐다. 공신의 특권에 이어 외척의 자리까지 노린 신하들은 서둘러 자신의 가문에서 혼인 정년기의 처녀를 뽑아 간택 후궁으로 입궁시켰다. 수기 윤씨, 수기 박씨, 수기 홍씨, 수기 나씨는 거의 동시에 입궁하여 중종의 후궁이 됐다. 수기 박씨는 상주 출신으로 양반이었으나 매우 가난했다. 그의 아버지 박수림은 무관도 아닌 군졸이었다. 빼어난 미모 덕분에 채옹사의 눈에 띄어 한양으로 오게 된 박씨는 어쩌면 인생 역전을 꿈꿨을지도 모른다. 지방에서 희망 없이 살아온 박씨에게 왕의 승은을 입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이란 꿈같은 일이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한양에 도착한 박씨가 연산군과 만나기 전에 중종 반정이 일어났다. 고향 상주로 돌아간다면 여전히 빈곤하게 사람들의 추문과 부모님의 한숨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그때 박씨는 자신의 운명을 바꿔줄 반정공신 박원종을 만났다. 공포정치가 난무했던 시절엔 연산군의 총애를 받았고 중종 반정으로 정권 교체를 성공시키며 공신의 지위를 차지한 박원종은 명문가 출신의 야심가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조카 딸 윤씨와 미색이 뛰어난 박씨를 간택 후궁으로 함께 입궁시켰다. 한때 예비 흥청이었던 박씨는 반정공정 박원종의 수양딸이라는 명분 덕분에 간택 후궁이 될 수 있었다. 후궁의 삶을 꿈꿨던 박씨의 목표는 이루어졌다. 그의 꿈을 이뤄줄 왕이 연산군에서 중종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종이품 수기 품계를 받고 입궁한 박씨의 미모는 함께 입궁한 간택 후궁 중에서도 발군이었다. 하지만 중종의 총애를 놓고 다투어야 하는 경쟁자가 너무 쟁쟁했다. 수기 홍씨는 반정공신 홍경주의 딸이었고 수기 나씨는 자순대비 집안의 사람이었다. 간택 후궁 4명에게 골고루 총애를 내리던 중종은 즉위 이듬해 박원종의 조카 수기윤 씨를 왕비로 책봉했으니 그가 바로 인종의 어머니 장경왕후이다.
중종 2년 수기윤 씨가 왕비로 책봉되며 마침내 내명부의 체계가 세워졌다. 하지만 중종의 총애는 왕비보다 후궁을 향했다. 중종 4년 수기 박씨는 중종의 첫 자식이자 첫 아들인 복성군을 낳았고 3년 후 첫 딸 해순옹주를 다시 2년 후 둘째 딸 해정옹주를 연이어 출산하며 정의품 소위로 승격했다. 중종 6년 수건 홍씨는 중종의 둘째 아들 해안군을 낳았고 중종 8년 소위 박씨와 함께 입궁한 간택 후궁 수기 홍씨는 중종의 셋째 아들 금원군을 낳고 정의품 소위와 종일품 귀인을 거쳐 마침내 정일품 희빈으로 승격했다. 임신이 총애의 증거라면 품계는 총애의 척도다. 소위 박씨와 수기 홍씨가 중종의 아들과 딸을 번갈아 출산하며 품계가 올라가는 동안 왕비 장경왕후 윤씨는 공주 한 명밖에 낳지 못했다. 장경왕후보다 더 박복하고 안타까운 이는 수기 나씨였다. 장경왕후와 박씨, 홍씨와 함께 입궁했던 수기 나씨는 중종 9년 후궁이 된 지 9년 만에 임신해 드디어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비슷한 시기에 소위 박씨도 임신 중이었다. 궁중의원은 중종이 총애하는 소위 박씨에게 아부하기 바빴고 상대적으로 수기 나씨는 관심에서 밀려났다. 소위 박씨는 출산을 앞두고 일찌감치 궁 밖으로 나가 몸을 보양했으나 수기 나씨는 후궁은 궁중에서 출산할 수 없다는 예법에 따라 만삭이 되어서야 궁 밖으로 나갔다. 진통 중에 강제로 궁 밖에 나온 수기 나씨는 결국 출산 중 아이와 함께 세상을 떠났다. 사간원에서는 수기 나씨의 죽음에 대해 의녀와 시종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간언했으나 중종은 수기 나씨의 죽음을 하늘의 뜻이라고 단정하며 수기 나씨의 시종을 들었던 의녀와 시녀를 처벌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했다. 중종의 관심은 오직 총애하는 소위 박씨가 출산 후 몸조리를 잘하고 돌아오는 것뿐이었다. 소위 박씨와 귀인 홍씨는 연달아 중종의 자식을 낳고 품기가 올랐지만 수기 나씨의 죽음은 초라했다. 그는 입궁할 때처럼 종이품 수기로 세상을 떠났다. 중종 10년 장경왕후 윤씨가 마침내 원자를 낳았다. 후궁의 기세가 아무리 대단해도 후궁의 아들은 왕비 아들과 비교될 수 없었다. 원자는 장차 세자가 되어 중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적통이었다. 하지만 아들을 낳은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장경왕후가 세상을 떠났다. 원자가 태어나자마자 왕비의 자리가 공석이 된 것이다. 중종은 슬퍼했고 소위 박씨와 귀인 홍씨는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왕비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이다. 장경왕후 또한 간택 후궁에서 왕비로 승격되지 않았던가. 신하들과 자순대비 역시 이러한 상황을 우려했다. 소위 박씨와 귀인 홍씨에겐 원자보다 나이가 많은 아들이 있었다. 즉 둘 중 한 명이 왕비가 되면 원자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것이 분명했다. 게다가 자순대비는 소위 박씨가 못마땅하고 괘씸했다. 비슷한 시기에 임신했던 소위 박씨에게 궁의 관심이 집중돼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출산 중 세상을 떠난 수기 나씨는 자순대비 집안에서 간택된 여인이었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자순대비는 외부에서 간택한 사대부의 딸을 새로운 왕비로 책봉했다. 그가 바로 중종 12년 18세의 왕비로 책봉된 문정왕후다. 그가 왕비로 간택된 가장 큰 이유는 자순대비와 장경왕후 집안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즉 장경왕후가 남긴 원자를 아들처럼 키워줄 든든한 사람이었다. 문정왕후를 왕비로 책봉하기 전 중종은 소위 박씨와 귀인 홍씨를 정일품 빈으로 봉하여 위로했다. 이때의 두 사람은 30세가 되기 전이었으니 중종의 총애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다. 한편 9세의 입궁에 12년 동안 궁녀로 지냈던 안씨는 20세가 되던 중종 13년 자순대비의 뜻에 따라 중종의 후궁이 됐다. 하지만 자순대비의 바람과 달리 안씨는 중종의 총애를 받지 못했다. 그는 후궁이 된 지 3년이 지난 중종 15년에 비로소 정오품 상궁이 되었다. 궁녀로서는 빠른 승진이었으나 상궁은 후궁의 품계가 아니었다. 하지만 자순대비는 만족했다. 안씨가 상궁이 되어 문정왕후를 더 살뜰하게 보살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순대비의 생각은 옳았다. 문정왕후는 의예공주와 효순공주를 연달아 출산했다. 비슷한 시기에 상궁 안씨도 영양군을 출산했으나 여전히 후궁의 품계를 받지는 못했다. 옹주를 낳고 후궁의 품계를 받은 수건이 씨와 비교하면 야박한 처사였지만 안씨는 실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보다 더 극진하게 문정왕후를 모셨다. 연달아 공주를 낳고 풀이 죽었던 문정왕후는 안씨의 보필을 받으며 몸과 마음을 회복했다. 중종 21년 안씨는 정신옹주를 낳았다. 그는 이미 28세였고 중종의 자식을 둘이나 낳았으나 여전히 상궁이었다. 그래서였는지 상궁 안씨는 궁녀들과 사이가 좋았다. 궁녀 출신인 안씨는 승은을 입고 후궁이 됐다고 다른 궁녀에게 상전 노릇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궁녀들은 후궁이 된 후 10년 넘게 상궁에 불과한 안씨를 친근하면서도 안쓰럽게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렇게 안씨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대비와 왕비의 눈과 귀가 되어 그들에게 궁 안의 시시콜콜한 사정을 전하며 깊은 신뢰를 쌓아갔다. 중종 22년 20년 넘게 중종의 곁을 지켜온 경빈 박씨는 부족함 없는 총애를 누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해 2월 25일 느닷없이 세자의 거처에 불에 타 매달린 쥐가 발견됐다. 곧바로 세자에 대한 저주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자세한 조사가 시작됐다. 여러 번 추국과 신문을 한 결과 경빈 박씨가 범인으로 지목됐고 그는 결국 아들 복선공과 함께 출궁됐다. 이 사건이 바로 작서의 변이었다. 사실 작서의 변은 궁 안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을 정치적으로 크게 키운 김한로의 작품이었다. 김한로는 세자의 안전을 빌미로 권력을 장악하고자 했다. 그는 세자의 하나뿐인 동복누이 효예공주의 시아버지로 중종의 신임을 받았다. 김한로는 어떻게 세자의 거처에 불에 탄 쥐를 걸어놓을 수 있었을까? 궁 안에 조력자가 없었다면 감히 계획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상궁 안씨다. 동궁전에서 불에 탄 쥐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상궁 안씨 처소의 시녀 내은덕이었다. 쥐를 발견한 내은덕은 깜짝 놀라 세자궁의 시녀 은금과 중월, 모수리 현비 등에게 이를 알렸고 시녀 중월은 서둘러 안씨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 이에 안씨는 자연스럽게 자순대비에게 사건의 전말을 고했다. 중종은 수차례 신문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조사했는데 불탄 쥐를 처음 발견한 궁녀가 안씨의 시녀였다는 것과 안씨가 이를 왕비와 대비에게 고했다는 진술은 아무 의심도 받지 않았다. 사건이 잠잠해질 무렵 발과 꼬리가 잘리고 불에 지져진 쥐가 또 나타났다.
두 번째 쥐가 발견된 곳은 무려 중종의 거처인 대전이었다. 그날 아침 경빈박 씨는 평소처럼 중종에게 직접 새순물을 올렸고 중종이 먼저 쥐를 발견했다. 중종이 죽은 쥐를 버리라고 하자 궁녀가 치마폭으로 쥐를 들고 가서 버렸다. 별일 없이 넘어갈 뻔했던 이 사건은 버려진 쥐를 발견한 궁녀 향이와 금비가 굳이 쥐를 다시 가져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향이와 금비가 다시 가져온 쥐를 본 안씨가 곧바로 문정왕후에게 이를 알렸고 문정왕후가 자순대비에게 쥐 이야기를 즉시 고했기 때문이다. 자초지종을 들은 자순대비는 직접 사건에 개입했고 세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경빈박 씨를 내쫓을 구실을 잡았다. 불에 탄 쥐는 2번에 걸쳐 궁 안에서 발견되었고 2차례 모두 안씨를 통해 문정왕후와 자순대비에게 알려졌다. 이후 자순대비의 주도로 경빈박 씨와 복성군의 패출이 결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안씨와 문정왕후 그리고 자순대비의 호흡은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는 원팀이었다. 사실 경빈박 씨의 결백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중종이었다. 심지어 2번째 쥐는 중종이 먼저 발견하여 직접 처리를 명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굳이 궁녀 2명이 다시 죽은 쥐를 들고 오다가 안씨의 눈에 띄었고 안씨를 통해 사건을 들은 자순대비가 집요하게 경빈박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자 여론이 형성됐다. 경빈박 씨는 오랫동안 총애를 받으며 지나치게 오만했고 중종의 아들 중 가장 장성한 복성군의 어머니였다. 13세에 불과했던 세자에게도 아직 아들이 없는 문정왕후에게도 경빈박 씨와 복성군은 불편한 존재였다. 자순대비가 경빈박 씨의 출궁을 암시하자 신하들은 중종을 압박했다. 중종은 경빈박 씨의 하인들을 문초하겠다며 시간을 벌었고 박 씨의 하인들은 고문을 받으면서도 모르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중종은 경빈박 씨를 패출하라는 상소를 7번이나 거절했다. 하지만 4월 30일에 성균관 유생까지 나서서 경빈박 씨의 엄벌을 주장하자 중종은 경빈박 씨와 복성군을 서인으로 강등시키고 그들을 경빈박 씨의 고향 상주로 유배보냈다. 불탄 쥐가 동궁전에서 안씨 처소의 시녀에게 발간된 지 2달 만의 일이었다. 경빈박 씨는 궁에서 쫓겨났고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20년 넘게 받았던 지극한 총애가 허무한 결말이었다. 그 과정에서 여론을 만들고 경빈박 씨를 범인으로 몰고 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상궁 안씨였다. 안씨는 경빈박 씨와 달리 존재감이 희박하여 아무도 그의 행동을 주목하지 않았고 의심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안씨와 문정왕후 그리고 자순대비는 궁 안에서 서로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울타리가 되어주었다. 경빈박 씨의 불행은 패출로 끝나지 않았다. 중종 28년 동궁전 남쪽에서 사람의 머리 형상을 한 물건이 발견됐는데 거기엔 세자에 대한 저주가 적혀 있었다. 이미 폐서인이 되어 유배 중이던 경빈박 씨와 복성군이 범인으로 지목됐고 그들은 끝내 사약을 받았다. 작서의 편을 모두 마무리한 중종 24년 상궁안 씨는 드디어 종사품 수건으로 책봉돼 후궁의 품계를 받았다. 이때 그는 31세였다. 경빈박 씨와 희빈홍 씨 모두 30세가 채 되기도 전에 정일품 빈의 품계를 받았고 그래서 문정왕후 앞에서도 오만했다. 하지만 그들의 권세는 오직
중종의 총애에만 의지했기에 품계가 아무리 높아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안씨는 수건의 품계를 받은 후에도 후궁으로서 문정왕후를 보필하는 소임을 가장 우선으로 했다. 같은 해 3월 27일 문정왕후가 내명부와 외명부를 거느리고 창덕궁 후원에서 침잠할 때 왕비의 곁을 지킨 사람도 수건 안씨였다. 경빈 박씨의 패출 이후 문정왕후가 내명부 으뜸의 자리를 제대로 차지하자 수건 안씨의 입지는 어떤 간택 후궁보다 단단했다. 수건 안씨는 문정왕후와 중종의 총애를 다투지 않았다. 안씨에게 가장 중요한 상전은 문정왕후였고 문정왕후 또한 그를 깊이 신임했다. 안씨는 문정왕후와 사이가 좋은 거의 유일한 후궁이었는데 그 이유는 철저하게 아랫사람으로서 왕비를 섬겼기 때문이다. 중종 25년 수건 안씨는 덕훈군을 출산했고 같은 해 문정왕후는 경연공주를 낳았다. 문정왕후는 왕비가 된 후 연속으로 딸만 셋을 낳았기 때문에 아들을 낳고 싶다는 열망은 더욱 커졌다. 중종의 후궁과 왕비를 통틀어 아들을 낳지 못한 사람은 문정왕후뿐이었다. 수건 안씨는 덕훈군을 낳은 기쁨을 드러내지 않고 문정왕후를 위로했다. 문정왕후도 자신보다 먼저 왕자를 낳은 안씨를 투기하지 않았다. 수건 안씨가 자신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종 29년 경빈 박씨와 복성군이 죽고 난 이듬해 문정왕후가 마침내 경원대군을 낳았다. 왕비가 된 지 18년 만에 낳은 귀한 아들이었다. 경원대군은 존재만으로 세자를 위협하기에 충분했다. 조정은 문정왕후와 경원대군을 지지하는 소윤과 세자를 지지하는 대윤으로 나뉘었다. 세자의 어머니 장경왕후도 윤씨였고 문정왕후도 윤씨였기에 장성한 세자를 지지하는 세력을 대윤, 어린 경원대군을 지지하는 세력을 소윤이라고 칭했다. 조정은 외척 간의 갈등으로 분열됐으나 수건 안씨에게 조정의 일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문정왕후의 안위가 늘 가장 중요했다. 중종 35년 안씨는 42세에 종삼품 수경으로 승격됐다. 4년 후 중종이 57세로 세상을 떠났기에 종삼품 수경은 안씨가 중종에게 받은 마지막 품계였다. 중종의 뒤를 이어 즉위한 제12대 임금 인종이 8개월 만에 자식 없이 승하하자 문정왕후의 아들 경원대군이 왕위에 올랐다. 그가 바로 제13대 임금 명종이다. 명종이 13세에 즉위했기에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이 시작됐다. 명종 즉위 후 희비농 씨는 병을 핑계로 서둘러 궁을 떠났다. 수경 안씨도 출궁을 청했으나 문정왕후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문정왕후는 안씨를 계속 곁에 두었고 그의 두 아들 영양군과 덕훈군까지 잘 보살펴 주었다. 문정왕후의 아량은 딱 여기까지였다. 대비의 자리에 올라 권력을 손에 넣은 문정왕후는 인종을 지지했던 대윤 세력을 1년에 걸쳐 모두 숙청했다. 이것이 을사사화다. 안씨가 후궁의 본분을 다하며 정성을 다해 섬기던 상전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통해 권력의 정점에 섰으니 그에게 남은 것은 안락한 삶이었다. 하지만 궁녀와 후궁으로 살아온 세월이 몹시 고됐던 탓인지 명종 4년 잠시 사가에 갔던 안씨는 그곳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궁녀이자 후궁이던 안씨의 죽음은 별다른 감흥을 남기지 않았기에
그의 행적은 오래도록 주목받지 못했다. 어쩌면 수경안 씨도 이를 바랬을지 모른다. 조용히 세상을 떠난 수경안 씨는 그렇게 잊혔다가 명종의 박복한 운명 때문에 갑자기 왕실의 주요 인물로 떠올랐다. 명종에게는 많은 후궁이 있었으나 자식은 오직 순의세자 한 명뿐이었다. 그런데 순의세자가 명종 18년 1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문정왕후는 명종의 왕통을 잇기 위해 고심했는데 어느 날 그의 꿈에 귀인이 나타나 상주에 사는 이 아무개의 딸을 받아들이면 길한다고 말했다. 문정왕후는 상주로 사람을 보냈으나 꿈속에 귀인이 말한 일을 찾지 못했다. 대신 한 승려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가 알려준 곳으로 갔더니 이시처녀를 만날 수 있었다. 문정왕후는 기뻐하며 이 씨를 궁으로 데려와 후궁으로 삼았지만 수기 씨는 아쉽게도 자식을 낳지 못했다. 홀로 한양에 올라와 갑자기 궁에서 살게 된 수기 씨는 친척 여동생을 데려와 함께 지냈는데 그가 훗날 선조의 후궁이 되어 사남 5녀를 출산한 임빈 김씨다. 명종 20년이 되자 문정왕후도 세상을 떠났다. 명종의 건강은 점차 나빠졌고 자식을 낳을 희망도 점점 사라졌다. 이 시기에 명종은 종종 조카를 궁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자지를 살피며 후계자를 모색했는데 특히 수경 안씨의 막내 아들인 덕훈군의 막내 아들 하성군을 눈여겨보았다고 한다. 덕훈군은 명종의 거의 유일한 또래로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가장 가까운 형제였다. 하지만 덕훈군은 명종 14년에 30세의 나이로 사망했기 때문에 덕훈군의 세 아들 하원군, 하릉군, 하성군은 명종에게 나름 각별한 조카였다. 1567년에 명종이 끝내 자식 없이 승하하자 덕훈군의 막내 아들 하성군이 명종의 왕비 인순왕후의 교지를 받고 왕으로 즉위했다. 조선 최초로 왕의 아들이 아닌 왕의 손자가 후궁에게서 얻은 왕자의 아들이 왕위에 오른 반개 승통이었다. 이렇게 왕위에 오른 수경 안씨의 손자 하성군이 바로 조선의 제14대 임금 선조다. 선조는 즉위 후 아버지 덕훈군을 덕흥대원군으로 추승하고 중종의 후궁인 할머니 수경 안씨의 품계를 정일품 빈으로 추증했다. 수경 안씨는 손자가 왕위에 오른 덕분에 마침내 정일품 창빈으로 승격됐다. 권세가가 넘쳐나고 화려한 미모와 쟁쟁한 친정을 자랑하던 후궁이 왕궁의 후원을 차지했던 중종시대에 가장 존재감 없던 승은 궁녀 출신의 후궁 안씨가 임금의 할머니가 됐다. 창빈 안씨의 삶을 깊숙이 살펴보면 겉으로는 유려하게 겸양의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실리를 챙겼던 선조의 성품이 떠오른다. 그 성품의 기원에 창빈 안씨가 있지 않을까.